안녕하세요.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춘 공감에 출연을 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분쟁 중에서 상속과 관련해서 정보를 드리고자 오늘 출연을 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한번 소개할까요? 오른쪽에 제 사진이 있는데 불과 2년 전 사진인데도 10년은 젊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우울합니다. 그 프로필 중에 보면은 제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과 상속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굉장히 많은데요. 상속 전문 변호사는 대한민국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요건이 있는데 일단 어느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일정 사건 수를 다루거나 재판 수를 다루거나 아니면 뭐 연구 논문 실적이 있거나 책을 쓴 적이 있거나 이런 뛰어난 실적이 필요한데 상속 사건 같은 경우는 분쟁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일정 수를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을 처리한 변호사에게만 주어지는 전문 변호사 자격증이어서 저로서는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상속과 관련해서 강연을 시작합니다. 자, 우선 상속이라고 하면 뭘까요? 많이는 들어봤어요. 뭐냐 하면 돌아가신 분의 권리, 재산이죠. 재산을 물려받는 걸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이라는 개념 속에는 물려받을 우선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상속자죠. 상속자가 있어야 하고 재산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상속자는 뭐 순위를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순위가 첫 번째 1순위가 직계비속이죠.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녀들이 1순위입니다. 물론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가 공동상속을 하게 되고 배우자는 0.5%죠. 그러니까 0.5 절반을 가산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순위자 직계비속이 없다라고 하면 직계존속, 부모님이 상속을 받고요. 그분들도 안 계신다라고 하면 돌아가신 분의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엔 돌아가신 분의 사촌, 이런 혈족들이 받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자녀들이 있으시니까 자녀들이 상속자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 재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예금, 자동차 이런 거죠. 그다음에 전세 살면 전세보증금 이런 게 이제 상속 재산이다. 뭐 다 알고 있지만 하나 간과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버님의 빚도 상속 재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현금을 적극 재산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채무, 빚을 소극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포괄적으로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의 빚 아파트, 집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담보대출한 빚도 물려받는다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고 포괄적으로 물려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요, 이 주식만 상속받고요, 집은 싫어요, 안 받을래요. 이렇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협의 과정에서 형제들끼리 나눌 수는 있어도 내가 골라서 상속받을 수는 없다. 이게 포괄적으로 상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상속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고 요즘은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 정말 미운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 딱 불러다 놓고 아버님의 재산은 10억인데 그 미운 자녀를 갖다 놓고 5천만 원을 딱 주십니다. 주시면서 너 나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한테 상속 분쟁 일으키지 말고 너는 이 5천 받고 상속 포기한다는 각서 써. 기꺼이 써주시죠. 왜냐하면 아버님이 생존해 계실 때 상속을 포기하는 건 무효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설사 포기했다 하더라도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나의 몫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상속은 피가 통한 사람한테만 가게 돼 있습니다. 피가 통해야만 주는 혈연주의를 택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혼인신고가 돼 있는 배우자는 예외입니다. 또 하나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법으로 획일적으로 쫙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경우에 이 자녀들이 똑같이 나눠 갖는 게 불합리하다. 또는 우리나라에 이제 유명하게 알려진 대형 사건에서 아버지가 바람 펴서 집 나가서 엄마가 양육비도 못 받고 이 아이를 혼자 길렀는데 이 아이의 보상금이 나오니까 어느 날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나는 생부니까 절반의 권리가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법정지라서 법에서 획일적으로 생부, 생모한테 반씩 줘라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이걸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의 특징, 혈연주의와 법정주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왜 요즘 들어서 상속이 늘어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우리가 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상속과 관련해서 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되면서 상속을 해야 하는, 돌아가셔야 되는 분은 마찬가지고 그걸 받아야 되는 자녀들도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따르긴 하나, 부모님이 딱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나 모렴치해진다는 거죠. 윤리식이 낮아져요. 그렇게 돼서 아니 뭐 아버님은 돌아가신 거고 아버님의 뜻은 뭐 유언장이 아니면 유지니까 내가 안 받들어도 되고, 법이 보장한대잖아, 법이. 그러니까 내 상속분은 주세요라는 권리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법정주의라는 특징 때문에 그러한 주장이 있었을 때 반드시 이 상속재산 분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 분쟁이 왜 늘어날까,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아버님이 예를 들어서 형제 아들만 둘을 상속자로 남겼는데 재산을 1억 원을 남기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5천만 원, 5천만 원씩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5천만 원씩 가져라. 근데 이 형제가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왜 다르냐면 큰아들 장남이 그래요. 야, 동생, 지난번에 아버지 있잖아. 그 집 사실 때 내가 세금도 내드리고 했거든. 그만큼 이 집에 대해서 내가 더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동생은 생활비를 한 번도 된 적이 없지만 나는 아버님한테 생활비도 됐고 모시고 살면서 많이 했어. 그러니까 동생은 이 재산에 대해서 권리가 없어. 이렇게 이제 형이 주장하는 게 기여분이라는 겁니다. 아버님이 남겨준 재산에 대해서 기여분이 있으니까 내 기여분을 먼저 가져가고 남는 게 있으면 또 반만 나누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형입니다. 이래서 이제 분쟁이 있고, 또 다른 경우 어떤 경우에 이제 분쟁이 있냐면은 유류분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일정 재산은 남겨주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이 내 맘대로 이쁜 자식한테 전체 100%를 주지를 못해요. 아들만 둘이 있다라고 하면 50%, 50% 이렇게 원래 가져가야 되는데, 큰아들한테 만약에 100%를 주고 갔다 하더라도 원래 작은 아들이 받아야 될 50%의 절반, 25%는 반드시 주라는 겁니다. 4분의 1. 이게 유류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무리 형님을 위해서 남겨주고 가셨다고 해도 동생은 자신이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류분을 받고자 소송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상속재산의 분쟁 중에 하나가 이 유류분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 기여분과 유류분 관련해서 이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여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가 열려서 이제 기여분을 주장할 때 그 다툼에서의 변호사들이 이렇게 껴있어 보면 생각이 굉장히 다르세요. 장남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부모님 모시면서 평생을 살아서 그분의 생활비 대주고 내가 모시고 살아서 내 노력 봉사한 게 있는데 이거 기여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집간 딸이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이 동생 오갈 데 없어서 아버지 집에 살면서 얹혀 살았던 거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네가 더 내놔야지. 네가 언제 아버지한테 돈을 줬어? 아버지가 생활비 되고 엄마가 힘들게 허리 아파가면서 애들까지 봐줬잖아. 근데 무슨 기여분이 있어? 이렇게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속은 기본적으로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아롱이다롱이라고, 남아있는 분들이 생각이 10명이면 10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구석구석마다 이렇게 소송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갖가지 행태로 이제 소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분쟁이 굉장히 많다라는 특징이 있고, 이제 대표적으로 상속과 관련해서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게, 부모님이 이게 아픈 손가락도 있지만 정말 예쁜 자식이 있으니까 그 애정만큼 재산을 더 많이 주게 됩니다. 반드시 애정만큼 많이 주게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재산을 준다거나 아니면 미운 자식은 하나도 안 준다든가, 그러니까 상속 왕따가 있습니다. 이 왕따를 시키다 보니까 그걸 골고루 받자고 이제 소송을 하시는데,
제가 한 상속 분쟁 중에서 이제 기억이 나는 게 형제분이 9분이셨어요. 어머님이 살아계셔갖고 이제 10분이 상속인입니다. 그분들 중에서 이제 둘째 아들이 주축이 돼서 그 장녀, 맏딸에게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장녀에게. 왜냐? 아버님이 유일하게 집안화가 하나 있으셨는데 그게 사실은 산동네에 있던 아파트였어요. 산동네에 있던 단독주택이었어요. 그땐 가치가 없었죠. 근데 이게 재개발되면서 그 아파트가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가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그걸 왜 큰딸에게만 주냐고 소송을 제기를 하셨어요. 뭐 당연한 얘기죠. 사실 맏딸에게 주면 안 되죠. 그래서 분쟁이 열렸고 그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었는데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유류분 청구 소송이었어요. 근데 소송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장녀 쪽을 대리를 했는데 따져보니까 그 부모님이 장녀한테 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셨냐면 이 장녀가 그때까지도 결혼을 안 했어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결혼을 안 하고 밑에 있는 동생들 결혼할 때 결혼 비용 다 대줬고요. 어렵게 사는 여동생은 집도 사줬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을 다 대학을 졸업시켰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지금도 혼자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암을 얻으셔서 몇 년 동안 이제 와병하시면서 투병하셨어요. 그때 이 장녀가 같이 살면서 그 아버지의 병원을 다 모시고 가고 그 병수발을 하고 늙은 엄마 대신 그걸 다 했다라는 거죠. 이 정도 되면 그 아파트 장녀가 다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제가 앞서서 설명한 게 법정지. 안타깝지만 장녀가 다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법이 획일적으로 정하겠다. 이에 따르라잖아요. 그러니까 유류분은 반드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맞아. 법대로 하면 획일적으로 나눠서 줘야지. 그들이 가져야 될 거 원래 권리 2분의 1은 줘야지. 그렇지만 재판부도 인간이니까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장녀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뭐예요? 남아있는 상속 재산을 줄이면 되겠죠. 이렇게 줄이면 쪼개가는 파이가 적죠. 근데 그거 막 토막낼 수는 없어요. 있는 것만 갖고 할 수 있는 거죠. 채무를 일단 빼고 그다음에 장녀가 병원비 드는 거 다 빼주고 하다못해 아버지의 보철 치료한 것까지 틀니까지 비까지 다 빼고 이런 거를 다 빼고 줄여가지고 결국 그 아파트는 수십억 원짜리였지만 그 형제들이 1인당 가져간 것이 1,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600만 원을 가져가자고 10명이서 제가 소송을 1년 반을 했습니다. 그 소송에 이제 어머님이 오세요. 이렇게 지팡이 짚고 이렇게 오세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모시고 가고 반드시 그걸 보셔야 되겠다 하니까 큰딸이 오고 그 소송 제기할 때 둘째 아들이 법정문을 저기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어머님이 지팡이를 들고 이제 쫓아가십니다. 그럼 작은 아들이 이쪽으로 떼요. 판사님 앞에서. 그러면은 어머님 지팡이 들고 일로 떼요. 법정을 뱅글뱅글 돌면서 매번 절차 때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1,600을 가져가고 집안은 형제들은 풍비박산 나고 다시 볼 수 없게 원수가 되고 이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 돈이 참 뭔지. 그래서 그런 소송을 할 때 항상 기분이 씁쓸합니다. 그러면 분쟁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왜요? 권리의식이 높아지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들 간에 안 보는 그만이니까 돈 챙기면 되니까 분쟁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럼 분쟁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일단 첫 번째 부모님이 잘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이 재산과 관련해서 정리를 안 하시고 자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해주고 가시면 자녀들한테 재산 남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전쟁터, 분쟁을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분쟁을. 그리고 자녀들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한 번만 소송을 해버리면 그들은 원수가 돼서 다시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부모님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살아생전에 계실 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자녀가 가져가야 될 유류분은 최소한 아무리 미워도 그 자녀한테는 주고 예쁜 자녀한테 나머지를 주라는 거예요. 형제가 둘이면 장남이 이쁘면 장남한테 75%를 주고 25% 유류분만큼은 차남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럼 소송할 거리가 없습니다. 서운하기는 하겠지만. 일단 분쟁은 안 하면 그래도 나 죽은 날 제삿날 형제들이 와서 제삿날 절은 같이 해요. 소송만 안 하면.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왜 분쟁이 생기냐면 형님이 불러요. 아버님이 이렇게 위중하시니까 동생아 와봐라. 아버님 재산이 요렇게 있는데 어머님 살아 계실 때까지 이제 생합 있을 거 요 정도 남기고 그리고 나머지를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네. 이렇게 얘기하면 동생이 네 형님 그러면 좋은데 뭐라 그럴까요? 형 내가 알긴 이거 말고 더 있는데 형 어디 몰래 숨겨놓은 거 있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전 재산이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정리가 돼야 이거를 이렇게 몇 대만 나눌 건데 1억이라는 사실 자체를 동생이 인정을 안 해버리면 여기서 또 싸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부모님이 어떻게 돼요? 나의 재산이 얼마 어디에 어떻게 있고 내가 이렇게 모아두고 있고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다라는 걸 형제들한테 정보를 이렇게 공유해서 신뢰감을 쌓으실 필요가 있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아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계세요. 내가 재산이 얼마인지 알면 애들이 와서 대출 받아달라고 그러고 미리 팔아달라고 안 돼. 죽을 때까지 숨겨야 돼.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분쟁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만약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럼 형하고 동생이 소송하라고 합의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재산이 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속인을 위한 원스톱 시스템 서비스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상속이 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제 뭐 사망진단서나 아니면 사망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기본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그걸 띄면 사망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거든요. 이거하고 내가 상속인이라는 서류 몇 가지를 가지고 신청하면 전 금융계좌가 어느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몇 년치 입출금 거래 내역을 알고 싶으시면 그 은행을 찾아가서 보고 해달라고 하면 상속인한테 해주고요. 보험이 어디에 들어져 있는지 알고 싶으면 이제 우리나라 주요 보험사에 역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보험회사에 뭐 어떤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취합해서 협의를 하시면 소송까지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떠오르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지금 전반부부터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유류분이에요. 유류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유류. 남겨주라는 뜻입니다. 일정 부분은 반드시 남겨줘라 하고 민법이 보호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이 돼 있지만 아직까지는 위헌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유지되고 있고 정말 강력해서 유류빈이 인정되면 반드시 많이 가져온 상속인이 이걸 토해내야 됩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데 정말 이 부모님도 마음이 그러셔서 이 자녀한테 가면 이 재산을 지키지 못할 것 같고 또는 정말 이 말 안 듣는 큰아들 평생에 지 거 다 가져갔어. 더 줄 필요가 없어. 시집간 딸이 불쌍하고 동생이 불쌍하고 얘네들한테만 주고 싶으니까 재산을 요 미운 아들은 빼고 좀 주고 싶어.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유언을 대신해서 내가 재산을 금융기관에 신탁한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신탁해요? 나 죽으면 이 신탁한 재산을 누구한테 주세요 라고 지정해 놓고 신탁을 하게 됩니다. 신탁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시게 될 텐데 내가 금융기관이나 이렇게 어디에 신탁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금융기관한테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면서 계약할 때 나 죽을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100만 원씩 주시고요. 그러고 쓰고도 남으면 내 자녀가 넷인데 그중에서 이혼해서 혼자 힘들게 사는 딸, 셋째 딸한테 전부 주세요.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유언 대용 신탁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적극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장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사업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파산 위험이 있죠. 근데 이렇게 신탁을 해놓게 되면 금융기관으로 재산이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부도가 나도 추심이 되지 않아요. 추심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탁 재산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법으로 내가 남기고 죽으면은 자녀들이 미운 자식까지 똑같이 나눠 가질 것인데
셋째 딸한테 주세요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셋째 딸한테만 가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다만 아까부터 반복해서 얘기하는 유류분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유류분? 원래 받아야 될 권리의 2분의 1은 반드시 주라고 하는 유류분이 있는데, 유언 대형 신탁은 민법이 보장하고 있는 강력한 유류분을 계약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유언 대형 신탁을 하신 분이 돌아가시고 한 자녀한테만 이게 이 신탁 재산이 다 넘어가게 되자 이걸 못 받던 자녀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수원법원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아직은 대법원 판례로 확인은 되고 있지 않지만 하급심 판결에서 유류분의 침해가 아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이거를 신탁을 함으로써 소유권이 이미 금융기관으로 넘어갔지 않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상속 재산이 아니다. 신탁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재산을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한 것이지 상속이 아니다. 그래서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유류분에 구애받지 않고, 그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또 내가 주고 싶은 자녀에게 마음껏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제도가 나왔다라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개괄적으로 저희가 상속 분쟁이 왜 늘어나고 있는가, 어디에서 늘어나고 있는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건, 부모님은 자신의 재산이고 자녀들한테 물론 물려주셔야 되는 애착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 꼭 해서 될 수 있으면 균등하게 분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녀들도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을 부모님이 쓰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 분쟁은 한 번 일어나면 끝. 그래서 미리 준비해라는 것이고, 오늘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는 이유는 상속 문제를 가지고 미리 분쟁을 준비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상속이 이런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가지신다고 하면 최소한 분쟁은 막을 수 있다.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강연을 하는 겁니다. 가족 간의 분쟁, 정말 감정의 골이 깊고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소송에서 오셔서 저희한테, 재판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제가 돈 때문에 소송하는 거 아닙니다. 돈 때문에 소송하는 거 아니고 불쌍하게 학대받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정말 자격 없는 동생이 가져가는 게 싫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근데 그렇게 소송을,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소송을 시작해서 그 소송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대법원까지 한 3년, 4년 소송을 해보면 결국 돈의 액수로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돈의 액수로. 그래서 나의 마음은 돈이 아니고 순수한 정의고 윤리고 도덕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정당하게 찾기 위해서 한다라는 말씀도 좋지만 결국은 돈 욕심이 앞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나 그다음에 형제들의 그 우애가, 혈육의 정이 돈으로 가늠돼서야 됐겠습니까? 돈에 가늠되지 않는 분쟁, 이런 분쟁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 습득하시기 바랍니다.